이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기처럼 취급되는 기록들에서 시작된다. 밤마다 사라진 사람들, 경찰조차 설명하지 못한 사건들, 그리고 목격자들이 끝까지 부정했던 진실들,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일들이었고, 지금도 파일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 그 기록을 우연히 읽어버린 순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남겼다. 그걸 읽지 말았어야 했다. 첫 번째 사건은 1998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날 이후 마을의 시간은 멈춘 채였다. 아무리 낮이 되어도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주민들은 밤이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숲에서 무언가가 나온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숲 근처에서 놀던 아이 둘이 실종되었다. 다음 날, 한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굳어붙은 듯 떨렸고 눈은 공포로 완전히 흩어져 있었다. 결국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나 말고 하나 더 있어. 아이의 몸 곳곳에는 긁힌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발자국은 숲속에서 갑자기 끊어졌다. 마치 허공으로 끌려간 것처럼. 경찰은 인근을 수색했지만 아이의 친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숲에서는 낮에도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 기록은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온다. 이 아파트는 30년 전 한 가족이 몰살당한 사건으로 유명했다. 그 이후로도 매년 같은 달, 같은 층에서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새벽 2시만 되면 404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끝까지 걸어온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소리는 항상 방문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았다 사라진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4개뿐이었다. 관리인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CCTV에는 분명 녹화되어 있었다. 프레임마다 왜곡된 그림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사람이 아닌, 사물도 아닌 그 무엇이. 네 번째 기록은 2011년 한 여대생의 일기장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낮은 숨소리를 들었다고 적었다. 침대 및 옷장, 창문,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그녀는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고 친구들에게도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했다. 어느 날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은 숨소리가 2개였다. 그 다음 날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부모가 방을 열었을 때 그녀의 방 안에는 일기장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낯선 필체로 적혀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경찰은 그 문장을 누구도 쓴 적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섯 번째 기록은 한 트럭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발췌되었다. 새벽 3시, 그는 고속도로에서 정체불명의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갓길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차를 세웠다. 그러나 여자가 다가오는 순간 운전자는 브레이크에서 손을 떼고 굳어버렸다. 그녀의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다. 허공에서 끌려오듯 천천히 앞으로 미끄러져 왔다. 블랙박스에는 그녀가 창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5개가 아니었다. 6개였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차 유리에는 길게 긁힌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6번째 기록은 인터넷 심야 게시판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작성자는 절대 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집 옆방에서 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문제는 그 집은 3년 전부터 빈집이었다는 것. 벽을 두드리는 소리는 밤마다 규칙적으로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 나는 소리였다. 어느 날 그는 참지 못하고 벽을 두드려 보았다.
그러자 반대쪽에서 즉시 2번 두드리는 답이 왔다. 그 순간 그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신고했지만 경찰이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다만 벽 한가운데에 손톱이 부러진 자국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향한 긁힘이었다. 빈집에서 누군가 나가려고 했다는 뜻이었다. 7번째 기록은 어느 산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세 친구가 겨울 산행 중 날씨가 나빠져 산장에 머물렀다. 새벽 1시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산장은 애딴 곳에 있어 아무도 올 수 없었다. 친구들은 서로를 보며 불안해했다. 갑자기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드러난 건 손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과 비슷하지만 뒤로 꺾인 형태였다. 그 발은 문을 밀어 열려고 했다. 두 친구는 힘껏 문을 붙잡았지만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몇 초 후 발자국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다음 날 눈 위에는 산장으로 향한 발자국이 있었지만 돌아간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8번째 기록은 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어머니 목소리와 비슷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전혀 모르는 목소리가 섞였다. 그 목소리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뒤를 봐. 학생은 그 순간에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뒤돌아보았다. 그와 동시에 핸드폰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영상에는 방 안 가득한 어둠과 공중에 떠 있는 두 눈이 찍혀 있었다. 학생은 비명을 질렀고 화면은 흔들렸다. 다음 프레임에서 눈은 사라졌다. 하지만 벽에는 손 모양의 그림자가 크게 찍혀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말문을 잃었다. 9번째 기록은 자정 이후 운행되는 지하철에서 벌어졌다. 기관사는 터널 안에서 사람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즉시 비상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터널에는 아무도 없었다. CCTV를 확인하자 열차 앞을 가로지르는 형체가 분명히 찍혀 있었다. 문제는 그 형체가 기어 다니고 있었다는 것.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지가 거꾸로 꺾인 것처럼. 기관사는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그를 정신적 스트레스로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다른 기관사도 같은 터널에서 같은 그림자를 보았다. 두 사람이 본 그림자의 움직임은 완전히 동일했다. 회사는 사건을 내부 문서로만 남겼다. 10번째 기록은 어느 노부부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매년 같은 날짜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린다고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노크는 항상 정확한 시간 00:00에 맞춰 들렸다. 어느 해 부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00:00가 되자 노크가 시작되었다. 남편이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턱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시든 꽃과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부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찢긴 듯 흐릿했다. 노부부는 그날 이후 상자를 열지 않았다. 11번째 기록은 한 남성이 남긴 음성 파일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하지만 CCTV에는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의 집 천장에서는 매일 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제는 그 집은 단층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녹음 파일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천장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어. 녹음기에서는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 3초 후 마이크 바로 앞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녹음되었다. 그 호흡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음성 분석 결과 인간의 폐 구조로는 낼 수 없는 주파수라고 판명났다. 그 남성은 그날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12번째 기록은 2014년 한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일이다. CCTV에는 늦은 밤 병원 복도를 걷는 한 여성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병원은 폐쇄된 지 2달이 지난 뒤였다. 여자는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런데 걸을수록 그림자가 커졌다. 마치 벽 너머에서 다른 무언가가 따라오는 듯. 여자가 멈추자 그림자도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지만 그림자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CCTV 담당자는 영상을 삭제하려 했지만 파일은 스스로 다시 복구되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자가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장면이 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은 찢어진 듯 안옆으로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다. 13번째 기록은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교실 뒤쪽에서 항상 책상이 하나씩 움직였다고 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장난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책상은 교실 중앙에 놓여 있었다. 청소 아주머니는 책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책상은 다시 복도에 나와 있었다. 학교에서는 결국 CCTV를 설치했다. 촬영된 영상 속에서 책상은 스스로 움직였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음에도 천천히 소리를 내며 중앙으로 기어갔다. 마지막 장면에서 책상 다리 아래로 작은 손이 보였다. 손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학교는 사건을 예보에 알리지 않았다. 14번째 기록은 공사장에서 찍힌 사진에서 출발한다. 한 노동자가 지하층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다. 벽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한 울음. 벽을 부수자 시멘트 사이에 사람 얼굴이 있었다. 그것은 조각상이 아니었다. 분명 움직이고 있었다. 동료들은 즉시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사진을 찍은 순간 얼굴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차갑게 굳은 시멘트 위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만 남아 있었다. 여러 개의 손톱이 동시에 파고든 흔적이었다. 현장은 며칠 뒤 철거되었다. 그 이후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5번째 기록은 한 노인이 남긴 유언장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평생 밤마다 누군가를 보았다고 말했다. 특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가족들은 노인의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이 죽은 날 밤, 가족들은 거울에서 갑자기 섬뜩한 기척을 느꼈다. 거울 속 노인은 미소 짓고 있었고 실제 노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자 거울 속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방향으로 가족들이 달아났을 때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하지만 깨진 조각 하나하나마다 여전히 그 노인의 미소가 비쳐 있었다. 16번째 기록은 버려진 터널에서 나온다. 이 터널은 과거 사고로 폐쇄되었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밤마다 터널 안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한 탐험가가 진실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다. 그는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켰다. 터널 안은 공기 자체가 무거웠다. 벽에는 손자국들이 가득했다. 누군가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끌려 들어간 흔적이었다.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자 소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무언가 기어오는 소리였다. 촬영 마지막에는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들리는 숨소리만 남았다. 17번째 기록은 한 소녀의 그림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항상 같은 그림을 그렸다. 검은 방 안에 서 있는 키 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팔은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다. 부모는 아이가 단순히 상상력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는 말했다. 이 사람, 어제 우리 집에 왔어. 부모는 소름이 돋았다. 아이는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긴 팔이 창문을 통과했고 아이의 침대 끝까지 닿았다고. 그날 밤 부모는 아이 방 앞을 지켰다. 새벽 3시 창문에서 길게 긁는 소리가 들렸다. 부모가 달려 들어갔지만
창문 밖엔 아무도 없었다. 18번째 기록은 어느 버스 기사의 진술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밤 11시 마지막 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종점에 다다를 때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문제는 모든 승객은 이미 내린 상태였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그 사람을 확인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검은 안개가 가려놓은 듯. 버스를 멈추자 뒷좌석의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모든 전등이 꺼졌다. 잠시 후 불이 켜졌을 때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좌석 천에는 길게 앉아 있었던 흔적이 선명했다. 버스 기사는 그날 이후 운행을 그만두었다. 19번째 기록은 어느 가족의 캠핑장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마다 텐트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특히 짧은 웃음소리가 반복되었다. 아이는 누군가 텐트 지퍼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부모는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텐트 외벽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크기가 이상했다. 아이보다도 작고 손가락이 4개뿐이었다. 발자국은 숲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숲 입구에서 갑자기 끊겼다. 마치 허공으로 올라간 것처럼. 캠핑장은 그날 이후 폐쇄되었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20번째 기록은 어느 간호사가 남긴 밤 근무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병원 지하 창고에서는 항상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는 처음에 헌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하로 내려갔다. 창고 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을 뻔했다. 방 한 구석에서 누군가 벽을 향해 서 있었다. 그는 울면서 벽을 긁고 있었다. 손톱이 모두 부러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가자 그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병원은 다음 날 지하층을 폐쇄했다. 21번째 기록은 한 회사의 야간 보안요원이 남긴 보고서에서 시작된다. 그는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아무도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과 지하층을 반복해 오갔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지하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바로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그러나 그 존재는 사람보다 훨씬 길고 애곡된 형태였다. 팔은 허리까지 늘어졌고 얼굴은 뒤틀린 채 천장을 향해 있었다. 보안요원이 비명을 지르자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닫히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날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보고서는 즉시 폐기되었다. 그러나 사본 한 장이 남아 있었다. 22번째 기록은 한 여학생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창문 밖에서 노래 소리를 들었다. 멜로디는 아름다웠지만 듣는 순간 소름이 돋는 음색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노래의 출처를 찾기로 결심했다. 창문을 살짝 열자 노래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소리는 학교 운동장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운동장 한가운데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진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노래를 중얼거렸다. 학생이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는 갑자기 노래를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눈이 없었다. 23번째 기록은 버려진 모텔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발견된다. 탐험가 2명이 심야의 촬영을 위해 들어갔다. 모텔 복도에는 먼지뿐이었고 모든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208호 문만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천장에는 무언가 긁힌 흔적들이 가득했다. 촬영 중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들어 이를 비췄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손이 튀어나왔다. 손은 천장 틈을 벌리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들은 도망쳤다.
그러나 복도 CCTV에는 그들을 뒤따르는 검은 형체가 찍혀 있었다. 24번째 기록은 한 버려진 전화부스에서 시작된다. 이 전화부스는 이미 20년 전에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매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한 남성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울음 섞인 아이 목소리였다. 아이는 계속 추워, 너무 추워 라고 말했다. 남성이 이름을 묻자 아이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잖아 라고 속삭였다. 남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를 끊었다. 그의 이후 전화부스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벨소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들린다고 한다. 아무도 그 부스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 25번째 기록은 산속에서 캠핑하던 부부의 진술이다. 그들은 밤새 천막 주변을 맴도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손전등을 들고 밖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숲길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문제는 발자국이 한 방향으로만 이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 천막을 빙빙 돌며 지켜본 듯. 남편은 다시 텐트로 돌아왔다. 그 순간 텐트 천장이 움푹 들어갔다. 마치 거대한 손이 눌러내리는 것처럼 부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다음 날 그 지역을 조사했지만 발자국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단 하나, 텐트 천장 위 큰 손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 손이 아니었다. 26번째 기록은 한 여고 화장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학생들은 항상 세 번째 칸을 피했다. 그 안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린다고 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더욱 선명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그 칸에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속삭임이 멈췄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래 틈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가 이를 올려다본 순간 천장 틈 사이로 눈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 사는 천장을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칸은 결국 폐쇄되었다. 27번째 기록은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다. CCTV에는 아이 뒤쪽에 두 번째 그림자가 비쳤다. 하지만 아이만 탑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하자 문은 천천히 열렸고 아이는 평범하게 내렸다. 그러나 그림자는 문턱에서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문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아이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CCTV 분석 결과 그 그림자의 형태는 사람과 전혀 달랐다. 마치 땅에서 길게 늘어난 것처럼. 관리소는 영상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28번째 기록은 한 사진작가가 남긴 작품에서 발견된다. 그는 폐가를 촬영하던 중 오래된 계단을 올라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계단 중간쯤에서 그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셔터를 누른 후 그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확인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계단 아래쪽에 목이 길게 늘어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나 실제 촬영 당시 그는 누구도 보지 못했다. 사진을 확대해 보자 그 존재의 얼굴이 흐릿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작가는 그 후 사진을 접었다. 그 사진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29번째 기록은 한 집에서 벌어진 연속된 사건이다. 가족들은 밤마다 벽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배관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크는 점점 가까워졌다. 결국 벽을 손으로 치는 듯한 강한 소리가 되었다. 아버지는 직접 벽을 두드려 보았다. 그러자 벽 너머에서 즉시 같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렸다. 다음 날 전문가가 벽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 중에는
오래된 흙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노크는 침실 문에서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집을 버리고 이사했다. 그 집은 지금도 비어있다. 마지막, 20번째 기록은 어느 택배기사의 본사 보고서에서 발견된다. 그는 새벽 배송 중 항상 특정 아파트 앞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 아파트 1400호는 배송 기록이 수십 건 있었지만 실제로 문을 연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문 안쪽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틈으로 뭔가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는 놀라 뒤로 물러났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문틈은 다시 말끔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CCTV에는 그가 떠난 후 문이 혼자 열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밤새 울리던 창문 소리에 지우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숨결 같은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난 순간 창문틀 아래에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희미한 붉은 얼룩이 있었다. 그 얼룩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물결쳤다. 지우는 얼룩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러자 얼룩이 천천히 번져나가며 얼굴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눈, 코, 입이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생생했다. 얼굴은 천천히 웃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얼굴은 더 크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너도 곧 이렇게 될 거야. 지우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몸이 움찔하며 바닥에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창문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는 창가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마치 시선이 닿기만 해도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며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는 손전등을 찾아 켰다. 빛을 창문 쪽으로 비추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향하지도 않았다. 담요를 붙잡고 몸을 웅크렸다. 그러다 문득 방 한가운데에서 또각 무언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맨발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걷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손가락으로 기어오는 듯한 소리는 침대 바로 옆에서 멈췄다. 지우는 심장이 멈출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숨. 마치 오랫동안 울음을 참은 사람의 숨결 같았다. 지호는 이대로 도망치면 안 된다고 느꼈다. 도망치려는 순간 잡힐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침대 옆으로 눈을 살짝 돌렸다. 손전등의 빛이 침대 아래 틈을 스치자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 눈동자만 빛나는 얼굴이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순간 그 눈동자가 깜빡였다. 지호는 숨이 멎었다. 침대 아래의 것은 천천히 입을 벌렸다. 그 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찢어진 살 너머로 검은 공간만이 보였다. 지호는 비명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다. 하지만 눈앞의 존재가 천천히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손가락 대신 길고 마른 팔이 바닥을 짚었다. 뼈가 거에 드러난 팔이었다. 그 팔이 바닥을 긁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지우는 몸을 뒤로 물리려 했지만 침대 끝에 막혀 더는 갈 곳이 없었다. 그 존재는 상반신을 침대 밖으로 드러냈다. 찢어진 입을 길게 벌리며 웃었다. 그리고 꺾인 목이 천천히 기울었다. 너, 애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여자였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중첩된 목소리처럼 여러 음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손전등을 그 존재의 얼굴에 비췄다. 그러자 그 존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돌려줘. 내 얼굴. 방 안의 공기가 비명과 함께 흔들렸다. 지우는 귓가가 찢어질 듯 아파서 길을 막았다. 그러나 비명은 더 커졌다. 빛을 쏘인 존재의 얼굴은 녹아내리는 듯 일그러졌다. 눈, 코, 입이 흘러내리며 형체를 잃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방 안은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그리고 비명도 갑자기 멈췄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지호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그 울음소리는 지훈의 바로 뒤에서 들렸다. 지훈은 몸을 돌리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울음소리가 커졌다. 마치 바로 그의 목덜미에 입을 대고 우는 것처럼 생생했다.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지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울음소리는 흐느끼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호나. 그는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 죽은 누나의 목소리였다. 믿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나를 두고 갔어? 지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건. 하지만 번멍은 나오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가 서서히 그의 등줄기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말라비틀어진 손의 감촉이었다. 지호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뛰어가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바닥에 넘어지며 고개를 돌리자 말라붙은 손이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뼈만 남은 듯 날카로웠다. 지호는 발을 흔들며 필사적으로 뿌리쳤다. 결국 손은 풀렸지만 손가락 몇 개가 그의 피부를 찢으며 떨어져 나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기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안에서 잠긴 게 아니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열면 안 돼. 나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지호는 문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방 한가운데로 돌아왔지만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숨소리 하나 내기도 두려웠다. 그때 방 천장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사람 머리보다 작은 크기의 덩어리였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였다. 피에 젖은 머리카락, 목이 없는 머리였다. 지호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머리는 바닥에 떨어진 뒤 굴러가 그의 발 앞에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검게 텅 비어 있었다. 입이 움직이며 속삭였다. 숨니? 지호는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머리를 피해 침대 쪽으로 뛰어가자 침대 아래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검은 팔이 여러 개 튀어나왔다. 그 팔들은 뼈와 살이 뒤섞여 기괴한 형태였다. 팔들은 지훈의 다리를 붙잡으려 휘젓고 있었다. 그는 침대를 넘어 몸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플 겨를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웃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그 웃음은 점점 방 전체에 퍼졌다. 천장, 바닥, 턱,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웃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방 안에 단 하나의 목소리만 울렸다. 너 선택해야 해. 지호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말랐지만 또렷했다. 여기서 나갈지, 아니면 우리와 남을지. 그 목소리는 잿빛처럼 차가웠다. 지호는 문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문은 또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때 창문이 끼익 하고 혼자 열렸다.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만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손이 천천히 뻗어나왔다. 그 손들은 지훈을 초대하듯 흔들렸다.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걸정해, 지훈아. 그리고 창문 아래에서 웃고 있는 얼굴 없는 형체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 창문 아래에서 고개를 든 형체는 얼굴이 없었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매끈한 살덩이뿐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훈을 바라보는 느낌이 너무 강렬했다. 형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사람의 손과 달리 길고 부족했다. 손톱은 칼날처럼 길게 자라 있었다. 지훈은 뒤로 비틀거리며 멀어졌다. 방벽에 등을 부딪혔지만 피할 곳이 없었다. 형체는 창문 틀을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가 다가올 때마다 공기가 식어갔다. 숨을 내쉴 때 흰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형체는 지훈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입도 눈도 없는 얼굴이 벌어지듯 갈라졌다. 그 틈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우린 널 오래 기다렸어. 지훈은 정신없이 바닥을 더듬었다. 손에 잡힌 것은 깨진 손전등의 일부였다. 그는 남은 힘으로 그것을 형체에게 던졌다. 하지만 손전등은 그저 형체의 몸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었다. 형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공격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 존재 같았다. 형체는 계속 다가왔다. 그림자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훈은 문으로 뛰었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마치 곰팡이처럼 문틈에서 검은 손이 나와 문을 막고 있었다. 방 전체가 그에게서 도망칠 공간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형체는 이제 손을 내밀기 직전까지 다가왔다. 지훈은 절망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형체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형체는 불안정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이 소리를 건들 수 없는 듯 표면이 흔들렸다. 얼굴 없는 살덩이에서 파형처럼 흔들림이 번졌다. 형체는 더 이상 지훈을 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창문 밖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는 듯했다. 그러나 완전히 물러가기 전에 고개를 다시 돌렸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 없는 얼굴을 찢듯이 열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얼굴도 없는 존재가 이런 말을 한다는 사실이 더 미쳤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형체는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에 피처럼 붉은 글자가 새겨지듯 나타났다. 기억해. 그 순간 사이렌이 극도로 커지자 형체는 갑자기 사라졌다. 형체가 사라진 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정적 속에 남은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썩은 고기와 차가운 흙이 섞인 냄새. 지훈은 벽에 기대어 헐떡이며 앉았다. 온몸이 떨려 일어나지도 못했다. 머리는 멍했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 손잡이가 찰칵하고 돌아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빛이 들어왔다. 모텔 직원이 얼굴을 내밀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소리가 들려서. 직원의 목소리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직원의 얼굴이 조금 흐릿했다. 직원은 방으로 한 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처음엔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자 얼굴의 윤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사람의 얼굴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른막 위에 떠있는 듯했다.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당신? 직원은 이상하리만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때 얼굴의 표면이 일순 투명해졌다. 그리고 그 뒤로 잠시 전 사라졌던 얼굴 없는 형체의 그림자가 스치듯 보였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흐릿한 얼굴을 유지한 채 말했다. 밖으로 나가야죠. 손님.
그의 손이 지훈에게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그 손은 사람의 손보다 길었다. 지훈은 직원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뒤에서 직원, 아니, 그 존재가 느릿하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계단으로 향해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곰팡이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올라오고 있었다. 지훈은 멈춰 서지 못했다. 위에서도 발소리가, 아래에서도 발소리가, 양쪽에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몸을 비틀어 2층 난간 아래로 뛰어내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문을 향해 기어가던 그의 발목을 누군가 잡았다. 지훈은 비명을 참으며 뒤를 돌아봤다. 바닥 틈에서 손이 튀어나와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 손은 사람 손이 아니라 검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는 발을 세게 흔들어 손을 떼냈다. 눈앞이 핑 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매니저 데스크 쪽으로 전력으로 달렸다. 그러나 로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벽에는 얼굴 없는 사람들의 사진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을 똑바로. 그들의 눈 대신 빈 공간이 뚫려 있었다.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몸을 떨며 입을 막았다. 그때 로비 전체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너도 곧 걸릴 거라. 지훈은 문으로 달려가 몸을 던지듯 밀었다. 이번엔 문이 열렸다. 밖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터질 듯했다. 그는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건물 유리창마다 무언가가 서 있었다. 창문마다 다른 얼굴 없는 형체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존재는 선명했다. 마치 지훈을 배웅하듯 고개를 움직였다. 바람이 불자 그들의 살이 천처럼 흔들렸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거리를 따라 도망쳤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수십 개의 손이 벽을 긁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망치는 동안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머릿속은 혼란했고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골목에 들어서자 들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형체도, 그림자도, 손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얼굴이 없는 형체. 하지만 이번에는 얼굴 대신 지훈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 그 표정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형체는 지훈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형체가 천천히 손을 뻗어왔다. 지훈은 뒤로 물러나지만 더는 갈 곳이 없었다. 벽이 그의 등을 막았다. 형체는 지훈의 얼굴을 만지듯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러더니 손가락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은 것처럼 부드럽게 살이 갈라지며 찢어졌다. 지훈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형체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다. 마치 가면을 벗기듯 자연스러웠다. 지훈의 시야는 흐려지고 귀가 멀어졌다. 형체는 지훈의 얼굴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자신의 머리에 붙였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형체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넌 알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얼굴 없는 형체가 깨어났다.